자, 이제 최대 행복의 원칙 2차 시 수업을 시작해 볼까요? 최대 행복의 원칙을 대표하는 철학적이고 윤리학적인 입장은 공리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리주의는 이제 영어로는 유틸리테어리언이즘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 테어리언이즘이란 말은 이 앞에 나와 있는 어떤 가치나 입장을 오로지 하고 그걸 절대적인 가치로 어, 주장한다는 그런 어떤 입장들을 테어리언이즘이라고 하죠. 그래서 아마 우리가 토털리테어리언이즘 하면 우리가 뭐라고 번역하죠? 예, 전체주의라고 번역하죠. 그러니까 토털리테어리언이즘은 토탈리티, 그러니까 전체성, 이제 완전성, 하나됨 이런 걸 절대적인 가치로 내세우고 어, 전체를 무엇보다도 우선시하는 입장을 우리가 토털리테어리언이즘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나치즘이라든가 그런 거 이제 전체주의적인 입장이라고 하죠. 어, 그 마찬가지로 어, 그 유틸리테어리언이즘은 유틸리티라고 하는 거, 우리가 쓸모 또는 효용, 유용성 이렇게 번역하는 걸 번역을 하죠. 유틸리티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영어에. 그 유틸리티를 어떤 것보다도 우선시하고 그것만을 오로지 한다는 점에서 유틸리테어리언이즘이라고 이름이 붙여 있고 그걸 우리가 번역할 때 공리주의라고 번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유틸리테어리언이즘, 이 공리주의를 대표하는 인물을 만나보기로 하겠습니다. 공리주의를 대표하는 인물은 이제 벤담이라는 철학자죠. 벤담은 공리주의의 창시자이기도 하지만 그의 입장을 우리가 어떤 유틸리티의 양을 중심으로 그 양적인 차원을 가지고 자기의 이론을 설계하고 주장했다는 점에서 우리가 양적 공리주의자라고 별도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또 이제 양과 함께 어울리는 단어가 뭐죠? 대조적으로 질이겠죠. 그러니까 공리주의자 중에는 이제 질적 공리주의자도 이제 후대에 생겨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에 비교해서 벤담은 양적 공리주의자다. 이렇게 우리가 구분해서 부르기도 한다는 거죠. 근데 이 벤담은 우리가 앞서 살펴본 다른 입장, 개인의 권리라든가 기본권, 어떤 인간의 존엄성, 이런 것들을 이제 주장하는 입장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되게 어떤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개인의 권리나 기본권, 존엄성, 이런 것들은 천부적이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태어나면서 자연스럽게 기본권과 개인의 권리와 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이런 것들을 지닌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그 견해들을 벤담은 부정합니다. 그걸 헛소리라고 조롱을 하죠. 그건 중마 이제 우리가 목마겠죠. 목마에 올라탄 헛소리다. 만약 하나의 어, 그 재미삼아 또는 장난삼아 오락거리로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치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벤담은 그런 개인의 기본권, 권리 또는 인간의 존엄성 그런 것들을 일단 철저하게 부정하는 입장에서 자기의 공리주의 체계를 세워나가고 있는 인물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벤담이 주장하는 공리주의의 사상은 우리가 앞으로 좀 더 살펴보겠지만 그 주장의 내용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리고 아주 명쾌할 만큼 간결해요. 누구나가 쉽게 알아들을 수 있어서 상당한 호소력이 있죠. 어떻게 보면 그래, 그렇게 명쾌하고 단순하고 그리고 누구나가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원칙이 필요해라고 사람들은 어, 받아들이고, 또 그런 만큼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면서 쉽게 지킬 수 있거나 우리는 또 지킬 수밖에 없는 도덕적 기준을 벤담이 제시했다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정책을 기획하는 사람들이라든가 또는 이제 법률을 만드는 입법가라든가 또는 어떤 경제성을 추구하는 경제학자들 또는 회사의 그 수익을 많이 올리려고 하는 경영자들, CEO들이죠. 그리고 하다못해 우리와 같은 일상생활을 하는 일반 시민들에게까지 아주 강력하고 광범위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게 바로 공리주의의 도덕 원칙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제레미 벤담은 어떤 인물이었느냐 한번 볼까요? 제레미 벤담은 영국 런던 출생입니다. 영국인이죠. 그러니까 1748년에 태어나서 1832년에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나이로 치면 이제 약 한 84세, 84년 정도를 사신 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세계의 명문 대학의 하나라고 지금도 인정되고 있는 옥스퍼드 대학에 아주 어린 나이 12살에 입학을 했다고 하죠. 굉장히 총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에서 이제 철학을 공부하고 또 법학을 공부한, 그래서 후대에 철학자와 법학자라고 하는 지위를 획득한 사람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제레미 벤담은 우리가 봤듯이 이제 근대의 이 공리주의의 창시자예요. 또는 법률과 관련돼서 어떤 실증주의적인 법리론의 어떤 창시자격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레미 벤담이 관심을 가졌던 건 뭐냐면 당시 영국 사회, 자신이 살던 18, 19세기 영국 사회에서 어떻게 하면 영국 사회의 진보를 가져올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법률이 개혁되어야 된다. 법률 체계를 개혁함으로써 영국이란 사회의 전체적인 진보를 가져와야 되겠다. 혁신을 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인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제레미 벤담은 이제 당시 진보적인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노예제라든가 사형제 이런 걸 철폐를 주장하고 여성의 투표권, 여성들이 20세기 초반에 와서야 이제 투표권을 인정받게 되죠. 그러면서 보통 선거권이라고 하는 게 20세기 초반에서야 주어지게 되는데 아주 그거보다도 거의 한 세기 반 또는 한 세기 전에 제레미 벤담은 여성의 투표권을 주장하는 인물이었어요. 그 이혼을 여성이 청구할 수 있어야 된다. 되게 가부장적인 사회가 동양이나 서양이나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잖아요. 그러니까 여성들은 이런 권리들이 없었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런 점에서 굉장히 혁신적인 사람이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동성애자 차별 금지 같은 걸 그 옛날에 주장했던 인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에 이런 주장을 하는 것만으로도 오늘날 사람들이 보기에도 상당히 진보적인 정치인으로 보이죠. 제레미 벤담은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레미 벤담의 아주 대표적인 저서는 이 책이죠. 1789년에 출간된 An Introduction to the Principles of Morals and Legislation. 이렇게 우리가 번역하면 도덕과 법률, legislation,
법률 제정이죠. 입법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도덕과 입법의 원리들에 관한 서론 이런 제목이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에 번역되어 있는 이런 제목으로 책이 번역되어 있죠. 도덕과 입법의 원칙에 관한 서론 이런 제목으로 책이 번역되어서 출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영어로 되어 있는 벤담의 이 책보다 한글로 번역된 이 책을 읽는 데 훨씬 수월하겠죠. 시간도 절약되겠고, 그죠? 이 책이 실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제레미 벤담의 공리주의, 그것도 이제 양적인, 유틸리티의 양적인 차원을 중시 여기는 그런 제레미 벤담의 공리주의 윤리설 또는 철학 이론을 이 책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책 속에서 제레미 벤담은 어떤 주장들을 펼치는지 제레미 벤담이 주장하는 공리주의라고 하는 윤리 이론의 체계들을 또는 주장들을 좀 하나하나 만나보러 들어가기로 하죠. 자, 제레미 벤담은 행복 극대화를 추구하는 도덕 이론을 내세웁니다. 우리가 도덕 이론은 크게 보면 세 가지 입장이 있다고 했었죠. 하나는 이렇게 제레미 벤담처럼 행복 극대화를 추구하는 입장. 또 하나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해 줘야 된다는 입장. 또 하나의 입장은 뭐였죠? 그렇죠. 사회적 미덕을 추구해 나가야 된다는 입장. 이렇게 크게 보면 세 가지의 기본적 입장이 있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그와 관련돼서 공리주의자였던 제레미 벤담은 사람들이야말로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들이고 그래서 행복을 극대화해 나가는 도덕 원칙이 제대로 된 도덕이다라고 주장하는 입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레미 벤담이 이제 도덕의 최고 원칙은 유틸리티가 나왔네. 이 공리 극대화에 입각해야 한다. 여기 행복 극대화라고 했는데 여기는 공리 극대화라는 말로 우리가 표현을 했죠. 그러니까 유틸리티라는 단어를 문맥에 따라서 이제 다양하게 번역을 하는 거예요. 유틸리티란 말은 우리가 뭐라고 그 번역을 하죠? 가장 흔한 게 뭐 쓸모, 유용성 또는 효용 이렇게 번역하잖아요. 그걸 한자로 공리라고 번역했던 거예요. 처음에 이 이론을 이제 체계적으로 접한 사람들이 우리의 한자 용어를 동원해서 번역한 거죠. 공리란 이 공은 우리가 공적할 때 일공이에요. 그리고 일을 했을 때 주어지는 이로움, 이익이자죠. 그러니까 어떤 일을 행동이나 일을 했을 때 주어지게 되는 결과로서의 이익, 쓸모, 효용, 유용성 이런 말이 다 들어가겠죠. 이익이란 말 속에. 그래서 한자말로 공리 번역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유틸리티란 말을 여러분들이 문맥에 따라서 공리라고 뭐 일관되게 번역해도 되고 또는 효용이라고 번역해도 되고 유용성이라고 번역해도 되고 순수한 우리말로 쓸모라고 번역해도 되겠죠. 또는 어떤 사람들은 경제성이라고까지 확대해서 번역할 수도 있겠고 더 나아가서 아주 일반적으로 이렇게 행복이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뭔가 많이 쓸모를 인정받을 때 여러분들이 만족도가 커지는 것처럼 또는 뭔가를 사서 효용성, 유용성이 아주 극대화될 때 여러분들의 행복감이 증대되는 것처럼 그 공리란 말은 유틸리티란 말은 이렇게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문맥에 따라 적절하게 번역해서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레미 벤담은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공리를 극대화하는데 유틸리티를 극대화하는 것이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옛날에 중세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신의 말씀을 따르고
신을 기쁘게 해줄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도덕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종교고 신앙이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인간으로서 행동해야 될 도덕의 원칙을 신의 말씀에 또는 신을 기쁘게 하는 행위, 이것에 우리가 입각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죠. 또 제레미 반덤은 어떤 추상적이고 도덕적인 의무와 규칙, 이것이 있다고 보고 이것을 충실하게 지켜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도덕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인간은 천부적인 기본권이 있다, 권리가 있다, 자유가 있다 주장하는 건 굉장히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보편적인 권리 주장이잖아요. 그걸 정당화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은 우리가 도덕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레미 벤담은 그런 타고난 천부적인 인권과 같은 것들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중마에 올라타는 헛소리다, 이렇게 조롱했잖아요. 그런 걸 비판하는 입장입니다. 인정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도덕 원칙이 될 수 없다. 다시 강조하지만 도덕이란 뭐냐?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공리, 다른 말로 아까 번역, 행복이라고 번역해도 되고 쾌락이라고 번역해도 되고 효용, 이익, 유용성, 쓸모, 경제성, 경제적 이익, 이렇게 번역해도 되는 이 유틸리티를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이 가져다 주는 그런 행동이 바로 도덕적인 행동이다 라고 우리들은 규정해야 된다 하는 그런 입장에 벤담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벤담의 입장은 공리, 다른 말로 하면 행복을 극대화하는 것만이 도덕적 원칙이다 라고 주장하는 거죠. 자, 더 나아가서 벤담은 왜 그럼 우리가 행복을 극대화하고 공리를 극대화하는 원칙이 도덕의 그 개념이고 바탕을 이루어야 되느냐, 기초여야 되는가, 그에 대해서 왜 그러냐라고 할 때 결국 그게 바로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죠. 그 말은 뭐냐?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이 있고, 그렇다면 도덕이나 윤리라고 하는 것은 인간들이 바람직하게 행해야 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런 행동 역시 자연스러운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행동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이 바로 우리가 검토하는 윤리학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되어야 되고 기본적인 원칙이 되어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겠죠. 사람들이 가장 쉽게 행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가장 자연스럽게 행할 수 있는 것이 뭐죠? 바로 그런 본성이 있다면 그 본성에 따르는 행동이야말로 굳이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발휘되는 행동일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렇다면 그러면 벤담이 생각하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은 어떠냐? 이렇게 주장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쾌락을 좋아하고 고통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가요? 벤담은 사람은 누구나 타고난 본성이 이렇다는 거예요. 오히려 쾌락은 좋아해서 추구하고 쾌락을 더 얻으려고 하고 이거 즐겁네 라고 하면 그걸 또 하려고 하는 것이죠. 더 많은 즐거움을 누리려고 하고 반면에 뭐가 이게 아프고 뭔가 나한테 고통을 주고 이런 행동은 싫어하고 또 가급적 그런 행동은 피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그럴 거예요. 그죠? 벤담은 이게 바로 사람들의 본성인 만큼 이걸 우리가 인정하자는 거죠. 그렇다면 뭘까?
옳은 행동은 뭐죠? 도덕적으로 옳은 행동은 이런 본성에 그대로 부합하는 것이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려면 쾌락을 사람들은 좋아하고 쾌락을 계속 더 추구하는 만큼 쾌락을 증가시켜주는 행동이야말로 옳은 행동이 되는 거죠. 반면에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고통을 싫어하고 고통을 회피하려고 하니까 고통을 줄여줄 수 있는 것이야말로 올바른 행위다라고 우리가 규정해야 된다는 거죠. 굉장히 단순하고 간결하죠. 사람의 본성에 그대로 부합한 방식으로 사람들은 행동을 해야 되고 그런 행동을 하는 걸 우리는 옳은 행동이다라고 규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 뭐냐? 우리는 쾌락과 고통을 통해서 행복과 불행을 나눈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은 뭐냐? 쾌락이 증가되는 상태를 우리는 행복이라고 하고 반면에 고통이 증가되면 뭐예요? 우리는 불행이라고 하죠. 반면에 많은 고통이 줄어드는 거, 그것도 우리는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쾌락의 증가와 고통의 감소는 서로 뭐죠? 정비례 관계예요. 고통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쾌락은 그만큼 증대되고 쾌락이 증가될수록 고통은 감소하는 것이죠. 만약에 쾌락이 줄어들고 고통이 증가되는 걸 우리는 불행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또 행복이라는 건 뭐죠? 이런 상태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내적 심리적 상태예요. 맞아요. 심리적인 만족감이죠. 우리는 이런 심리적 만족감, 이걸 증대시켜가는 길 원하고 그게 사람들이 누구나가 원하는 본성이고 그렇다면 그런 본성을 그대로 충족시켜 가도록 하는 것이 도덕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굉장히 명쾌하고 간결하죠. 우리가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그죠? 그러면 이 쾌락이나 고통과 관련돼서 쾌락을 증대시키고 고통을 감소시키는 이런 올바른 행위이자 우리의 행복을 극대화하는 이런 행동, 이건 어떤 시점에서 판단이 되어야 되느냐? 이런 입장입니다. 결국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행동의 결과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 행동의 결과가 과연 행복을 증가시켜 주는가 아니면 불행을 증가시켜 주는가 쾌락을 증가시켜 주는가 고통을 증가시켜 주는가 그것에 따라서 우리는 도덕성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라고 제레미 벤담은 주장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행위가 옳은가 그른가 여부는 오직 그 행위에 따라 주어지는 결과에 의해서 판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결과가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입장을 윤리적으로 결과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윤리적 결과주의 또는 결과주의 윤리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떤 행동의 결과를 그럼 판단할 때 유일하게 중요한 기준은 뭐냐? 다시 강조하자면 행위의 결과로 얻어지는 행복이나 불행, 즉 공리의 총량이어야 된다는 거죠. 자, 행복이 증가되고 불행이 줄어드는 방식. 이때 공리의 총량은 커지잖아요. 바로 이럴 때 그런 행동을 우리가 하고 있다면 이런 결과가 계산이 될 수 있다면 이런 결과를 보고 그 행동은 잘한 행동이었다라고 우리가 판정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 밖에 다른 요소는 우리가 고려할 바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결국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사회 속에 살아가고 우리는 국가의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 살아가잖아요. 공동체는 어떻게 운영돼야 되느냐? 사회는 어떻게 운영돼야 되느냐? 결국 전체의 행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정부가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는 어떤 그 국가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국민들을 위한 정책과
또는 법률을 제정하고 집행하는 그런 이제 권한이 있는 기구잖아요. 공무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느냐? 그 공동체 전체의 행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어떤 정책이든 법률이든 그런 건 다 실행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왜? 공동체란 그냥 결국 허구적인 집단일 뿐이고 실제 공동체란 뭐냐? 각 개개인들의 총합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이거 이제 개인주의 국가가 아니죠. 국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각 개인들을 다 더한 것의 집합에 불과한 것이지 국가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개인들이 국가보다 우선하는 거죠. 그래서 각 개인들의 그냥 합쳐진 결과가 국가일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이제 근대적인 국가관에서 이제 사회계약서에 입각한 이해 방식이죠. 그러니까 국가 사회라고 하는 것은 개인들이 합의에 의해서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사회와 국가를 계약을 통해 만들어냈다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일을 하는 정부는 무엇보다도 국가보다 먼저 존재하는 이 개인들의 행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기 위한 어떤 정책이든 법률이든 제정해서 실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는 어떤 행위나 정책을 결정할 때 그 행위나 정책에 관련된 모든 이해 당사자들에게 전체적으로 볼 때 최선의 결과, 즉 공리 극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정책과 법률을 결정해야 되고 그렇게 또 실행해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죠. 이 말은 뭐냐? 이런 말로 이제 대변이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어떤 정책을 통해 얻게 될 수익을 모두 합하는 걸 먼저 수익을 다 합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 정책을 집행하는 데 드는 비용을 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정책이 다른 정책을 채택할 때보다 더 많은 이익이 주어진다라고 하면 그 정책을 우리가 수행해야 될 정당성이 주어지고 바로 그 정책은 올바른 정책이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비용과 편익 분석이라고 해요. 코스트 베네핏 어널리시스라고 하죠. 코스트 비용,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그 정책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이익, 베네핏, 그 두 개를 따져보고 분석하는 거예요. 계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익이 크다. 이익이 커질 것 같다. 비용은 적게 든다라고 하면 결국 그 효용 극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판단을 해서 우리가 어떤 정책을 채택하고 또 실행해야 된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손익계산이라고도 하죠. 비용, 손실과 이익을 따져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이익이 더 많이 나는 선택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흑자나면 괜찮은 정책, 옳은 정책 이렇게 계산해서 우리가 선택하고 판단하고 집행하면 된다는 거죠. 그게 되게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할 때 많이 동원하는 방법이죠. 손익계산. 그러니까 경제성이라고 하는 건 뭐죠? 최소의 비용을 들여서 최대의 이익을 거둔다. 그게 바로 경제성의 원칙이라고 하잖아요. 경제 원칙이라고 하죠. 그런 방식으로 우리는 비용 편익 분석을 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된다라고 보는 게 제레미 벤담의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수익이든 비용이든 결국 이 둘을 비교해서 효용이 큰 쪽을 택해야 된다는 거니까 결국 뭐가 필요하죠? 계산이. 그러니까
결국 공리의 양을 우리는 측정하고 계산하는 방법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레미 벤담은 이런 주장을 하죠. 계산법을 제시합니다. 결국 개인주의를 주장하기 때문에 각 개인의 행복은 똑같이 취급돼야 된다는 거죠. 똑같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의 기호, 어떤 사람이 이걸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이걸 싫어하고 할 때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 사람들의 기호는 다 똑같이 동등하게 계산되어야만 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평등주의를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주의를 채택하고 각 개개인들은 다 누구나가 동등하고 평등하다라고 보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야 이제 사람들, 누가 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냐, 싫어하냐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죠. 이 기호를. 그죠? 기호가 이렇게 갈리잖아요. 그러면 이쪽은 몇 명, 좋아하는 사람 몇 명, 싫어하는 사람은 몇 명. 이렇게 우리가 따질 수가 있으려면 누구나가 똑같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또 제안하는 건 뭐냐. 이렇게 수익과 비용을 따질 때 화폐 가치로 환산해서 하면 복잡한 사회 문제를 합리적이고 엄정하게 해결할 수 있다. 화폐 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이 최선의 수단이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왜? 계산을 하려면 계산을 한다는 건 측정 수단이 같아야 되잖아요. 측정 수단이 다르면 서로 비교하기가 어려워요. 그죠? 누구는 키가 160cm라고 하고 누구는 몸무게가 70kg라고 하는데 이 둘을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키면 키, 몸무게면 몸무게, 그리고 키는 센티미터면 센티미터, 몸무게 킬로그램이면 킬로그램으로 이게 그 척도가 동일해야 돼요. 그래야 이 둘을 비교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척도를 하나로 통일해야 되는데 그 통일할 만한 척도는 뭐가 가장 최선이냐? 화폐 가치가 최선이라고 보는 거죠. 우리가 돈으로 얼마냐 이렇게 계산해 나가는 게 가장 간결하고 단일한 기준을 우리가 손쉽게 마련해 낼 수 있지 않느냐라고 벤담은 주장한 셈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측정 수단을 이야기했다면 또 우리가 어떤 걸 측정해야 되느냐와 관련돼서 우리가 쾌락, 행복 또는 고통, 불행이 있다면 그런 것들의 강도를 이제 우리가 측정해야 된다는 거죠. 얼마나 이 쾌락은 강렬한 것인가, 강한 것인가, 약한 것인가. 그런 것들이 중요하겠죠. 여러분들 강도가 센 걸 좋아할 때가 많죠. 그죠? 쾌락은. 그 다음 고통은 가급적 아프지 않은 걸 원하잖아요. 그죠? 그런 강도, 세기가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또 굉장히 중요한 조건 하나가 지속성이에요. 이 쾌락은 얼마나 지속되는 것인가. 아주 잠깐 주어지는 것인가, 좀 더 장기적으로 주어지는가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죠. 양적인 계산을 할 때 이 강도와 지속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구실을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이제 확실성. 얼마나 확실하게 주어지는가, 불확실한 것인가, 확실한 것인가 또 중요하죠. 그 다음에 신속성. 지금 당장 주어질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10년 후에 주어질 수 있냐, 20년 후에 주어질 수 있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다산성이란 말은 어떤 하나의 쾌락은 또 다른 종류의 쾌락으로 계속 그걸 연관되어서 파생시켜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한 가지 긍정적인 쾌락은 그와 연관된 비슷한 종류의 다른 쾌락들을 많이 산출해 주는 거죠. 그럴수록 좋은 거겠죠. 그 다음에 순수성. 쾌락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 순수한 것인지 아니면 이것저것이 섞여가지고 순수하지 않은 그런 것이냐에 따라서 쾌락의 질적인
그 양적인 것을 판가름하게 해주는 거죠. 그다음 범위, 쾌락이 미치는 영역을 말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우리는 계산해야 된다. 그러니까 공리를 계산할 때 이런 7가지의 요소들을 함께 고려해야 된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강도와 지속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2가지 요건이 무엇보다도 쾌락의 양적인 측면을 좌우하는 요소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벤담은 쾌락을 계산할 때 모든 사람들을 평등하게 취급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측정과 비교의 수단으로서 단일한 화폐 가치라고 하는 척도를 제한하고, 그 다음에 양적인 측면에서의 쾌락의 강도나 지속성과 같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우리가 공리의 양을 계산해 봐야 된다라고 제안해 주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공리의 양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고 한다면, 또 비교해낼 수 있다면 그 중에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선택해야 되느냐? 바로 슬로건화된 기준이 있죠. 뭐냐?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란 기준에 따라서 공리의 양이 측정되고 되었다면 그걸 비교하고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공리의 양을 계산해야 되겠죠. 어떤 행위가 옳은가 그른가를 판단하려면. 그래서 적어도 2개의 행위의 가능성이 있다면 그 2개의 행동의 결과로 주어질 공리의 양적인 크기를 측정해보고 그 둘을 비교해봐서 최대 다수에게, 얼마나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양의 공리,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어떤 행동인가에 따라서 우리는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더 바람직하고 옳은 행동이라고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The greatest happiness of the greatest number란 말을 이제 제러미 벤담이 기준으로 제시합니다. 그래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행위를 우리가 옳은 것이라고 판단하고 그런 행위를 선택해서 실제 실행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이때 최대 다수를 계산할 때는 어떻게 되냐? 아까도 말했지만 어떤 사람이도 오직 한 사람으로만 계산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등성이 강조된다고 했어요. 개인주의적인 평등성. 그래서 어느 누구도 결코 한 사람 이상으로 계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죠. 마침 요즘 선거가 다가오고 있는데 선거의 민주주의의 원리도 그렇죠. 보통 선거죠. 그죠? 누구나 한 사람으로만 이제 한 표만 행사해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라고 권력을 그 높은 지위에 있다고 10표를 행사하고, 또 누구는 가난하다고 또는 힘이 없다고 표를 안 주고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죠? 그걸 우리가 민주주의 원리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 보면 공리주의는, 벤담이 주장하는 공리주의는 모든 사람을 오직 한 사람으로만 계산해야 된다면서 평등주의적이고, 또는 그 사람의 지위, 고하 또는 신분, 종교, 또 뭐 그 사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똑같이 한 사람으로 계산해야 된다는 점에서 공리 앞에서는 누구나가 평등하다라고 하는 점에서 민주적인 원칙과도 서로 연결된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리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행복의 계산에서는 행복 앞에 또는 공리 앞에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라고 하는 구호를 내세우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제레미 벤담은 이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란 기준에 입각해서 우리들은 어떤 행동이 옳은가 그른가를 판단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자, 이게 제레미 벤담이 내세운 공리주의의 이제 이론의 핵심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보니까 제레미 벤담은 굉장히 양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죠. 최대 다수, 많은 사람들, 또는 양적으로 더 많은 행복의 크기,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제 양적 공리주의자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벤담은 이런 자기의 양적 공리주의의 이론에 따라서 실제 벤담의 관심사가 뭐였다고 했죠? 당시 영국 사회의 정치 개혁이었어요. 법률 개혁을 통한 사회 정치 개혁을 통한 사회의 진보, 이걸 추구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벤담이 말하는 공리주의에 따르면 뭐죠? 사회의 진보는 뭐겠어요? 더 최대한의 영국인들에게 최대한의 행복을 제공해주는 사회가 진보된 사회라고 말하겠죠. 그래서 그에 따라서 벤담은 자기 나름의 정치개혁 구상을 내세웁니다. 이런 정치 구상을 내세우기도 하죠.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원형교도소, 파놉티콘이라고 하죠. 원형교도소를 설계하고 그 프로그램을 써가지고 그 당시 영국 정부에게 제안을 하죠. 그래서 형벌 정책을 능률적이고 인도적으로 개선하자라고 하는 정책안을 설계해가지고 정부에 제안을 해요. 이게 왜 사회개혁, 정치개혁에 해당되느냐? 바로 이런 거예요. 자, 한 번쯤 여러분들이 봤나요? 되게 오늘날 교도소도 이런 형식의 경우가 많죠. 이게 원형, 이렇게 이게 설계도예요. 그에 따라서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겠죠. 오른쪽이 벤담이 책자에서 자기가 제안한 설계도입니다. 교도소를 이렇게 설계한 거죠. 원형으로. 이 설계도에 따르면 뭐죠? 이 가운데에 감시탑이 있어요. 여기 교도관이 있겠죠. 이 교도관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 서치라이트, 불빛이 비춰요. 그리고 원형 과목이니까 이게 삥 둘러 이렇게 재소자, 범죄자들이 이제 거주하게 되는 방들이 이렇게 원형으로 이렇게 룸들이 배치되는 거예요. 그럼 뭐죠? 이 교도관은 여기 한 명이 있더라도 이 원으로 이렇게 쭉삥 돌아가면서 그 모든 재소자들을 효율적으로 감시할 수가 있죠. 이 서치라이트와 같은 불빛이 있기 때문에 이 그 재소자들은 이 안에 이 감시탑 속에 교도관이 몇 명이 있는지, 누가 있는지를 보기가 어려워요. 관찰할 수가 없어요. 이 그 교도관은 재소자들을 다 감시하고 관찰할 수 있지만 이 재소자들은 이 불빛 때문에 전혀 이 안에 누가 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아무도 없어도 되는 거죠. 마치 그래도 이 재소자들은 여기 교도관이 많이 있을 거라고 예상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벤담은 뭐냐, 이 원형 교도소를 이렇게 설계하고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 교도소를 민간에 위탁해서 운영하자고 제안을 하죠. 민영 교도소인 거예요. 그러면 이 제도사들은 하루에 16시간씩 교도소 안에서 일하는 거예요. 이래서 만들어진 제품들이 뭐예요? 이 교도소를 운영하는 위탁기관, 교도소 운영사에서 노동으로 생산된 생산물들을 다 획득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정부의 예산이 하나도 안 들면서 이 민간 위탁 운영하는 민간 회사는 여기서부터 수익을 챙기고 이 죄수들을 효율적으로 감시해주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이 재소자들을 다 관리하고 이들을 교도 행정을 맡길 수 있다는 게 민간 회사에. 이런 방식을 제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공리주의적인 거죠. 공리는 증진되는 만큼 국가에서 아무런 돈 한 푼 들어가지가 않는 거잖아요. 비용은 하나도 들어가는 게 없어. 오히려 민간
회사에서는 오히려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그리고 재소자들은 효과적으로 감시될 수 있고, 그렇죠. 철저하게 벤담은 자신이 말하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의 원칙이라는 공리극대화라는 원칙에 따라서 원형 교도소를 설계해서 정부에 제안을 했어요. 이건 실제 당시 영국 정부에서 이런 교도소를 만드는 데까지 가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최근에 여러 나라에서는 이 벤담의 이 파놉티콘 교도소의 설계를 주목하고 이런 방식을 채택해 보려고 하는 움직임들도 있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벤담이 제안하는 정책 제안이 있는데 그건 뭐냐? 바로 이 구빈원이라는 거예요. 구빈원은 말 가난한 사람들을, 극빈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기관이라는 거죠. 극빈자 관리 개선 방안이에요. 여기서 극빈자라고 하는 말은 실제로는 다른 말로 하면 뭐냐? 교도소죠. 아니죠. 극빈자는 다른 말로 하면 뭐겠어요? 거지입니다. 거지. 극빈자, 거지들을 우리들이 수용하는 그런 거지 수용소, 맞은 구빈원을 만들자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철저하게 벤담은 공리주의적으로 접근을 하죠. 뭐냐? 자, 길거리나 곳곳에 이제 거지가 있어요. 그럼 벤담이 주장하는 바예요. 자, 동정심이 많은 사람들은 이제 다정다감한 사람이죠. 정이 많은 사람들은 거지를 보면 어떻게 해서 아유 참 불쌍하다, 안 됐다 라고 하면서 호주머니에서 자기 돈이라도 몇 푼 꺼내가지고 거지에게 이제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주기도 하죠. 좀 동정심이 일어나는 거죠. 또 정이 없는 사람, 무정한 사람이죠. 그 사람들은 어떻다는 거죠. 이런 사람이 많지는 않겠지만 있을 수는 있어요. 벤담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무정한 사람들은 이제 거지를 보면 혐오감이 든다는 거예요. 싫고 저런 사람 내 눈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다. 왜 저런 사람이 있어서 나에게 혐오감을 불러일으키지? 라고 이제 생각하는, 그 사람들 싫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정다감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동정심도, 또 무정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혐오감도 다 거지가 있음으로써 생겨나는 뭐죠? 고통이라는 거예요. 벤담이 보기엔. 우리는 동정심을 고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텐데 벤담은 그걸 냉철하게 분석하는 거죠. 왜? 거지가 없었더라면 그 다정다감한 사람이 자기 마음에서 동정심을 불러일으키는 일이 없었을 건데 괜히 동정심이 일어나는 상황이 생김으로써 갈등이 생기고 호주머니에서 돈을 얼마를 꺼낼까를 고민하게 되고, 그런 거 역시 일종의 고통이라는 거죠. 혐오감 말할 나위도 없이 고통이죠. 싫은 감정이니까, 그죠? 미워하는 감정이니까 그건 고통이죠. 그래서 길거리에 곳곳에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거지를 많이 대하면 동정심이나 혐오감과 같은 고통이 계속 생겨난다는 거죠. 적지 않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거지들을 그러면 사람들에게 동정심이나 혐오감이 일어나지 않도록 구빈원을 만들어 가지고 이 구빈원에 거지들을 집단적으로 수용하자는 거죠. 그렇게 하면 결국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또는 곳곳에서 동정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거지들을 만나지 않을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 거지들에게 구빈원을 통해서 벌을 주려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사회적인 공리를 우리가 더 증대시킬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과거에 거지를 만나는 사람들이 불러일으켰던 동정심이나 혐오감을 우리가 줄여나갈 수 있다면 그게 고통이라고 했으니까 고통을 줄이는 것이 행복을 더 증대시키는 것의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행복에 기여하는 방식이다. 이게 바로 구빈원을 설립하는 방식이다. 더 나아가서 벤담은 이 구빈원 안에 이 어떤 구조를 만들어야 되고 이 극빈자들을 구빈원 안에서도 어떤 방에 배치해야 되는가까지도 섬세하게 계산을 이렇게 고려를 해서 구상을 제안을 하죠. 거지들 사이에서도 서로 공리가 증대될 수 있는 방식으로 룸메이트를 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령 뭐 거지가 이제 있는데 잘 씻지 않는 거지가 있어서 만약에 그 좋지 않은 냄새를 많이 풍긴다고 한다면 그 한 방에는 좀 코의 감각이 둔감한 사람, 후각이 좀 마비된 사람, 이런 거지를 같이 배치한다거나,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서로의 고통을 줄여나가고 그걸 통해서 공리를 증대시킬 수 있는 이런 방식, 이런 룸메이트 배치 방식까지도 철저하게 공리주의적으로 계산을 해냅니다. 참으로 대단한 공리주의자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 결국 이런 벤담인 만큼 물론 수많은 정치개혁 구상이 있지만 대표적인 것만 우리가 한번 짚어봤고, 이런 벤담은 죽을 때까지도 공리주의적인 면모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벤담은 자기가 말년이 되어서 이런 고민을 했다고 그래요. 죽은 사람은 어떻게 하면 산 사람에게 죽어서도 쓸모가 있을까라고 이 공리를 고민한 것이죠. 죽은 시신이 가질 수 있는 공리. 오늘날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그렇죠. 의대생들에게 어떤 실습용으로 자기 시신을 기증하거나, 또는 오늘날 죽기 전에 뇌사 판정을 받은 그런 환자들의 경우에 이제 장기 기증을 한다거나,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의학적인 쓸모를 우리가 생각해낸 것이죠. 그런 이제 공리적인 쓸모를 벤담은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벤담은 해부학적으로 자기 의학의 어떤 실험, 실습 용 시신으로 자기의 시신이 사용되는 것도 유용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했었는데, 그것보다도 더 쓸모가 있는 방법을 생각해낸 거예요. 어떻게? 죽어서 자기가 이렇게 성스러운 동상이죠. 자기를 스스로가 자화자찬한 것이죠. 이렇게 당부했다고 합니다. 결국 승무 최종적인 판단을 이렇게 내린 거예요. 친구와 제자들에게 뭐라고 당부하냐면, 위대한 철학자, 본인이 이제 위대한 철학자인 나라고 한 거죠. 자신의 육체를 그대로, 죽은 시신을 그대로 좀 보존해서 장차 앞으로 사상가가 되기를 원하는 후손들에게 자극을 주는 게 좋겠다는, 자기처럼 위대한 철학자가 되기를 희망하고 꿈꾸도록 하는 자극을 주면 더 그게 유용하겠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해마다 국제 벤담학회 같은 걸 열어가지고 자기를 이렇게 도덕과 이법에서 최대 행복의 체계를 만든 인물, 벤담이죠. 제레미 벤담을 기리는 게 좋겠다라고 당부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의학용 실습 시신으로 해부학적인 실습용으로 제공되는 쓸모와 위대한 철학자의 동상으로 또는 하나의 성상으로 남는 것 속에 자기는 이게 더 공리가 극대화되는 방식이다라고 판단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당부에 따라서 이렇게 제레미 벤담의 이제 시신은 방부제
처리가 되어 유리관에 모셔져서 결국 보관이 되고 있고, 지금 런던에 있는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 오브 런던, 런던에 있는 런던 칼리지죠. 그 대학에 이렇게 보관이 되어 있어요. 보존이 되어 있죠. 근데 요 두상 머리 부분은 좀 이제 보존이 잘못되는 과정에 이제 이게 방부 처리 이런 거 잘 안 돼가지고 좀 문제가 생겼다고 그래요. 그래서 요 밑에 있죠. 따로 지금 어디 냉동실에 보관이 되어 있답니다. 이게 원래 이게 이제 제레미 벤담의 두상이에요. 근데 요거 이제 밀랍으로 만들어 가지고 대신 이렇게 두상을 만들어서 지금 현재 모형으로 두상을 얹혀 놓은 거예요. 결국 제레미 벤담은 죽어서도 이제 최대 다수에게 최대의 행복에 기여할 수 있는 자신의 죽음을 생각했고, 이런 방식으로 자신이 보존되는 게 최대 다수에게 최대의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공리주의적인 선택이다라고 당부를 남겼다는 거예요. 참으로 일관되고 철저한 공리주의자의 모습을 벤담에게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벤담은 자기의 공리주의적인 이론과 실제 죽어서까지 그걸 그대로 실천하여 나가려고 했던 어떤 철학자였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런 벤담의 공리주의 이론이 지닌 문제점도 좀 검토를 해봐야 되겠죠. 그 한계점, 뭘 생각해 볼 수 있을까? 이런 문제가 있겠죠. 그죠? 벤담의 양적 공리주의 입장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하는 것이니까 전체 행복을 위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소수 집단이나 개인의 인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겨나요. 그렇다면 예를 든다면 이런 게 있겠죠. 고대 로마에서는 이렇게 했잖아요. 콜로세움이라는 원형 경기장을 세워놓고 거기에 이제 사자를 들여보내고 그 크리스찬들을 함께 집어넣고, 이제 사자가 이 크리스찬들을 어떻게든 물어 뜯으려고 막 사자가 막 크리스찬들을 몰아가겠죠. 그럼 크리스찬들은 이제 혼란해하면서 이제 도망치느라고 난장판이 벌어지겠죠. 그런 것들을 로마의 군중들은 이제 환호하면서 재미삼아 즐겼다는 거죠. 마지막 하나의 오락거리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의 군중들은 하나의 황홀경을 맛봤다는 건데, 과연 이런 경우 우리들은 정말 허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 그렇죠? 크리스찬들, 똑같은 인간끼리 다른 사람들을 하나의 오락거리로 재물 삼고 있는 환경, 용납하기 어려울 거예요. 우리들은 이 크리스찬들의 인권을 고려하지 않았다라고 비난하기가 쉽겠죠. 그렇죠? 또 이런 상황도 생각해 봅시다. 자, 테러 용의자를 신문하는 과정에서 이제 용의자로 의심이 돼요. 용의자니까. 근데 이 사람이 어딘가에 시한폭탄을 설치해서 번화가에 설치한 거예요. 그 테러 계획을 실토하게 하려고 이제 고문을 하는 거죠. 과연 고문이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논란. 이 사람이 말을 안 하면 결국 심지어는 이제 용의자의 어린 딸을 데려다가 그걸 고문하는 광경을 보여줘서 실토하게 만들고 싶은 그런 생각까지도 어떻게 보면 공권력을 행사하고 싶은 유혹에 빠져들 수도 있어요. 자, 이런 문제들을 직면하면 여기서 고민이 생기죠. 이 입장에서 우리가 공리주의적으로 이걸 바라보면 어떻게 될까요? 공리주의는 다수의 행복을 위해서, 다수의 안전을 위해서 이 테러 용의자를 고문이라도 해서 많은 사람들의
피해를 막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공리주의자도 있겠지만, 또 어떤 사람은 이런 고문이 계속 지속되게 되면 고문이 남용이 될 수 있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고문이라는 고통을 받으며 침해받게 만들 수도 있다라고 해서 반대할 수도 있겠죠. 또 이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제 로마의 군중들은 이제 즐거움이 커지니까 이런 방식을 택했겠죠. 집단적 황혼경이 주어지니까. 그렇지만 또 공리주의적으로 보면 이 안에서 군중들이 이 오락거리로 기독교인들을 이제 이렇게 우리 안에 내몰고 사자에 물어 뜯기는 장면을 보고 즐거워하다 보면 결국 서로 같은 로마 사람들끼리 누군가를 학대하고 괴롭히는 행위를 즐길 수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건 또 새로운 고통이 커지는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공리주의적인 입장에서도 이 공리를 계산해서 이 두 경우의 찬반 양론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경우, 죄 없는 용의자의 어린 딸을 고문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우리가 좀 끔찍해 보이고 잔인해 보이잖아요. 그죠? 이때 우리가 퍼뜩 드는 도덕적 분노가 있죠. 어때 어린 아이를 저럴 수가 있을까? 양심의 가책도 없나? 또는 어린아이의 인권은 어떻게 되나? 사람은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존엄한데 라고 하는 이런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우리가 갖게 되잖아요. 근데 공리주의는 이런 관심이 없죠. 왜? 벤담이 그랬잖아요. 그런 건 중말에 올라탄 헛소리라고 부정했잖아요. 그런 타고난 인권, 존엄성, 양심 이런 건 제레미 벤담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잖아요. 그래서 공리주의자들은 이런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제레미 벤담의 경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검토해 볼 만한 한계는 이런 거죠. 자, 공리적인 그 계산이 필요했죠. 공리의 양을 측정하고 비교해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주어지는 선택을 해야 되니까, 그러려니까 이제 단일 척도가 필요했고 그게 돈이라는 화폐 가치가 채택이 됐어요. 근데 실제 이렇게 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우리도 많이 그렇지만 이 예를 들어봅시다. 이제 미국에 필립 모리스라는 담배 회사가 있어요. 근데 이 필립 모리스에서 체코 사람들이 담배를 많이 핀다고 그래요. 즐겨 한다고 그래요. 그 체코 정부에서는 흡연에 따른 이제 건강 위해가 생겨나고 특히 폐암과 같은 그런 건강상의 문제가 급증하게 되니까 체코 정부에서 흡연 때문에 폐암 환자가 많이 생기고 그래서 정부의 의료비 부담이 커진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담배에 조세를 붙이고 있는데 그 담배 세율을 인상해서 흡연 인구를 좀 줄여볼까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필립 모리스에겐 굉장히 자기의 담배 판매가 이제 감소할 가능성이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체코 정부 측에 자기들이 이런 비용 편익 분석을 해서 보여줬다는 거예요. 뭐라고 이렇게. 자, 체코 정부에다가 체코 정부 입장에서 어떤가 보자. 자, 체코 정부에서는 지금 담배 흡연 인구가 많음에 따라서 의료비가 증가하고 있다는 그 비용이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 따져보자. 이익도 못지않게 크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왜? 담배를 판매함으로써 정부에서 거두는 담배세, 그 조세 수입이 있고 또 폐암에 따라서 오히려 사람들이 일찍 죽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 예산으로 지출될 이 사람들이 에게 들어갈 의료비가
줄어들어.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일찍 죽으니까 주택 거주 비용도 줄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에게 나가야 될 국가에서 지급하는 연금도 줄어들어. 자, 이런 이익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체코 정부에서는 국가 예산이 오히려 조기 사망에 따라서 폐암으로 일찍 죽으니까 1인당 1227달러가 더 절약이 된다라고 보고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흡연에 따라서 오히려 전체적으로 체코 정부 입장에서 국가 예산이 1억 4,700만 달러가 더 절약이 된다라고 하는 보고서를 만들어낸 거죠. 이게 비용 편익 분석이죠. 그렇죠? 이런 비용이 들어가고 이만큼의 편익이 생겨나가는데 이 편익이 훨씬 더 크다라고 보고서를 만든 거죠. 그렇게 체코 정부를 설득해서 결국 뭐예요? 이렇게 우리 필립 모리스 회사에서 만든 담배가 당신 체코 사람들에게 이제 판매됨으로 해서 체코 정부는 이런 이익이 커지고 있다라고 오히려 강조한 거죠. 그러니 뭐야? 담배세율을 인상하지 마라. 담배세율을 인상해서 사람들이 담배를 덜 피게 되면 체코 정부에서는 국가 예산이 오히려 이만큼의 수익을 거두는 것이 줄어들 것이다 라고 반대 보고서를 제시한 거죠. 참 우리가 볼 때 참 독특한 보고서이면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 많은 사람들의 이 필립 모리스의 이 보고서는 이제 반발을 사게 됐죠. 특히 금연운동 단체라든가 이런 데서는 엄청난 반발을 했어요. 그러면서 죽은 사람의 흡연에 따라서 죽은 사람의 폐암 환자, 폐암에 걸려 죽은 환자의 발목에다가 1227달러짜리 태그를 붙여가지고 금연운동 단체들이 시위하기도 한 거예요. 그런 사진을 만들어가지고. 그러면서 많은 체코 사람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켜서 결국 필립 모리스 회사에서 사과를 하게 됐죠. 그 CEO가 뭐라고. 인간의 기본 가치를 용납할 수 없을 정도로 철저히 무시한 연구였습니다라고 사과를 한 거예요. 결국 이 필립 모리스의 비용 편익 분석 보고서는 결국 폐암에 따라서 사망자가 생겨날 수 있고 거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익이 이렇게 크다라고 하는 보고서를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사람들이 흡연에 따라서 건강이 침해되고 폐암에 걸려서 일찍 죽는 이런 문제가 생긴 걸 국가에서 이익을 챙길 수 있는 사례다라고 주장한 꼴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공리주의적 사고방식의 이 비용 편익 분석이 보여준 한계 사례였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점을 우리들이 주목할 수 있었죠. 자, 이런 한계와는 달리 뭡니까? 또 분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1970년대에 포드 자동차 회사가 세계적으로 굉장히 인류 자동차 회사였죠. 그때 잘 나가는 소형 자동차가 핀토라는 자동차 이름이 있었어요. 핀토라는 이름의 소형 자동차였죠. 워낙 이제 잘 팔린 베스트셀링 카였어요. 베스트셀링 카. 그런데 이 차에 한 가지 결함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이 핀토 자동차에는 가스탱크가 자동차의 뒷부분에 이제 장착이 돼 있던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추돌 사고가 생겨나면 다른 차가 와서 이 차의 뒤를 박아버리면 가스탱크가 폭발해가지고 이 차에 불이 나는 거죠. 이 사고가 이제 계속 생겨나는 거예요. 물론 이 포드사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자꾸 사고가 많이 생겨나니까 이제 항의들이 거세고 이 안전장치를 이제 부착해달라는 요구가 많았죠. 그래서 물론 이제 포드사에서는 안전장치를 이제 특수하게 개발해내긴 했었어요. 근데 결국
이 안전장치를 부착을 할까 말까를 이제 결정하기 위해서 이제 비용 편익 분석을 포드사에서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런 결과가 나온 거죠. 뭐라고? 안전장치를 새로 추가해서 달려니 차 한 대당 11달러가 드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자동차 생산 라인을 설계하고 그 생산 라인에서 앞으로 생산해낼 자동차가 몇 대냐면 1250만 대. 그러니까 앞으로 생산할 자동차마다 11달러짜리 안전장치를 추가로 부착해야 돼. 그래 거기에 따른 비용이 1억 3,700만 달러가 추가적으로 들게 되는 거죠. 어마어마한 돈이죠. 1970년대였으니까. 지금보다 50년 전이잖아요. 근데 포드사 입장에서 이제 그 들어가낼 그냥 이 안전장치를 달지 않았을 경우 어느 정도의 이제 비용이 들어가는가를 생각한 거예요. 여기 편익이라고 했지만 실제는 이제 비용이죠. 안전장치를 부착하는 비용을 여기다 상정했다면 안전장치를 부착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뒀을 때에 들어가는 비용을 여기다 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앞으로 그 가스탱크 폭발 사고로 한 180명이 이제 사망할 거고 1인당 그 사람이 사망에 따라서 생겨날 비용이 20만 달러 정도 들어갈 거라고 본 거예요. 이건 조금 이따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그다음 부상자는 180명이 생겨나는데 화상 환자겠죠. 이들은 1인당 치료 비용이 6만 7,800달러 정도가 들어가요. 그리고 자동차 수리 비용이 2,000대 정도가 폭발할 거고 거기에서 이제 수리 비용이 한 대당 700달러 정도가 들어가요. 총 해보니까 약 4,950만 달러 정도가 앞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 같아요. 근데 비교해 보니까 어때요? 단순한 계산을 해보니까 여기가 훨씬 크죠. 그러니까 안전장치를 새로 차마다 1250만 대에 장착하는 비용이 더 크게 들어서 실제로 회사 포드사 입장에서는 8,570만 달러 손실이 발생해. 이렇게 안전장치를 장착하는 비용 부담이. 그렇죠? 그래서 결국 안전장치를 부착하지 않기로 결정해서 그냥 운행하게 한 거죠. 이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포드사에서 보니까 죽은 사람의 목숨을 1인당 20만 달러로 책정한 거야. 20만 달러면 오늘날 우리 돈으로 얼마죠? 약 2억 원 정도에 해당이 되겠네요. 그죠? 2억 원. 근데 이건 포드사에서 그냥 정한 것이 아니라 미국 고속도로 교통안전국에서 당시에 책정하고 있었던 교통사고에 따라서 한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을 경우 그 사람에게 드는 손실 비용을 이제 표로 만들어서 책정하고 있었던 것을 그대로 포드사에서 준용한 거라고 해요. 그 미국 고속도로 교통안전국에서는 가령 교통사고로 한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이 미래에 생산할 수 있는 그 수익이 얼마고 치료 비용은 얼마고 장례 비용, 희생자들의 고통 이런 것들을 계산해서 1인당 한 20만 불 정도로 책정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은 자신의 목숨값을 얼마로 생각하고 있나요? 누구는 뭐 10억, 100억 저마다 다르겠죠. 그렇죠? 또 누구는 내 목숨값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고 주장하겠죠. 나는 아무리 많은 돈을 줘도 내 목숨을 내놓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결국 우리가 비용 편익 분석이라고 하는 게 공리주의적인 이제 공리를 계산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채택하는 방식이긴 하지만 과연 우리가
사람의 목숨이나 생명 이런 것들을 이렇게 20만 달러다 얼마다 이렇게 측정해서 계산할 수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나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결국 이런 문제가 한 개로 부각되는 거죠. 사람의 목숨값을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가? 더 나아가서 모든 사람의 생명이라든가 모든 사람과 관련된 삶과 관련된 모든 재화와 가치들을 돈으로 다 환산할 수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죠. 이와 관련돼서 공리주의자와 같은 사람은 찬성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거기에서 기대되는 이익이나 편익을 얻으려면 어쩔 수 없이 안전의 일부를 어, 모험을 할 수밖에 없고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삶이 그렇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가 코로나에 감염에 안 되려고 어떻게든 방콕 집안에 콕 처박혀서 생활을 하자고는 하지만 그렇지만 경우에 따라 집 밖에 나가야만 해야 되는 활동이 있잖아요. 그래야 내가 그 활동을 하면서 얻어지는 이익이 있잖아요. 그냥 마스크를 사러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려면 내가 코로나 감염의 위험에 잠시나마 노출이 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이런 안전에 대한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은 이런 이익과 손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양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상황을 받아들여야 되고 그러자면 적어도 이익과 손해가 얼마나 나는지를 계산해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걸 가급적 체계적으로 계산해서 비용과 이익, 손해와 이익을 따져보고 비교해서 그 수익이 큰 쪽을 합리적으로 선택해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게 우리 삶의 현실 세계다. 그걸 근본적으로 따져서 이건 계산할 수 없다라고 하지 말고 계산할 수 있는 방식을 찾아서 그렇게 계산해 가는 방식으로 저울질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게 바로 결국은 유용하고 필요한 일이라는 거죠. 현실주의 입장이죠. 그래서 우리가 경우에 따라 사람의 목숨값을 돈으로 어떻게 환산해? 할 수 없어라고 하는 거부감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려면 극복해야 되는 거라는 거죠. 그건 잠깐 드는 충동일 뿐이고 우리들은 그걸 다 하나의 저울로 계량하고 비교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서 가급적 합리적인 선택과 판단을 해가는 방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주장을 제기하는 쪽은 우리가 봤던 벤담과 같은 공리주의자라고 할 수 있겠어요. 꼭 공리주의자가 아니라도 이러한 필요성을 현실적으로 인정하는 입장은 강력하죠. 또 반면에 근본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반대하는 거죠. 자, 사람의 생명이 지닌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려 들 때 우리가 거부감이 든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어떻게 내 목숨값을 얼마라고 계산해? 나는 그 얼마를 줘도 아무리 많은 돈을 줘도 내 목숨하고 바꿀 수 없잖아. 이때 들은 이런 거부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갖는 도덕적인 분노고 도덕적인 충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우리가 가치 있는 도덕적인 입장으로 우리가 평가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건 뭐냐? 우리의 이 거부감은 뭐냐? 결국 경우에 따라 어떤 가치는 또 어떤 가치가 지닌 효용은 하나의 저울로 계량하거나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결국 뭐냐? 어떤 인간 생명의 존엄성 또는 개인의 인권
이런 것들이 결국 이 거부감으로부터 우리가 정당성을 갖게 되는 가치들이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다 공리주의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계량하고 비교하고 현실적으로 유용하고 필요하다는 이유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라고 보는 입장인 거죠. 그래서 결국 이렇게 반대론을 제기하는 입장에서는 벤담이 주장하는 양적 공리주의의 한계를 이런 반대론에서 찾으려고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벤담의 공리주의는 이런 한계가 있었죠. 결국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너무 전체, 최대 다수, 최대의 행복 이걸 주장하다 보니까 결국 소수의 집단이라든가 개인의 인권, 기본권 이런 것들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또 하나는 모든 것들을 단일한 측정 수단, 예를 들면 화폐의 가치로 통일해서 측정하고 계산하고 비교해서 더 공리의 양이 큰 쪽을 택해야 된다고 주장하다 보니까 결국 사람의 생명과 같이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는 그 돈으로 환산하고 계산할 수 없다고 주장되는 부분까지를 무리하게 다 화폐 가치로 환산하고 계산하려고 든다라고 하는 이런 문제.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비용 편익 분석 계산에 의지한다는 점에서 그것이 현실 세계에서는 강점을 지니기도 하지만 그것이 또 취약점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런 문제를 지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제레미 벤담의 양적 공리주의에 대한 수업을 마치고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새롭게 등장하고 이런 제레미 벤담의 공리주의 이론을 더 보완하고 더 강화시켜 가려는 시도가 있게 되죠. 그런 입장을 3차 시에 만나보기로 하겠습니다.